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이주혜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금요일 시장이었습니다. 이 지수도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술주들의 강세가 시장을 이끌었고요.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여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관세 마감 시한 유예 가능성까지 제시가 됐습니다. 네. 정말 호재가 가득했었던 그런 금요일인데요. 이 호재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이 물가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소비 지출이 둔화가 되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또 이어서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이런 무역 협상이 파행이 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그런 것들은 약간은 좀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모습이었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마감 시황과 또 더불어서 주말간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감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네, 가장 먼저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이 주간 기준, 그리고 가장 먼저 위에 있는 이 선물 시장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타결에 힘입어서 그리고 이어서 관세 유예 연장 기대감 덕분에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4개월 만에 신고가 행진을 재개했습니다.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약 1% 가깝게 상승을 해줬고요. 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는데요. 우선 이 장 초반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 합의 소식과 더불어서 EPC 둔화 소식에 상승 출발을 했던 그런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 막판 들어서 미국과 캐나다 간의 협상이 중단될 수 있다. 그리고 중단을 하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약간은 좀 중시가 출렁였지만요. 이 마감 직전에 일부 빅테크의 퀀트 펀드 자금이 크게 유입이 되면서 상승 마감, 결국에 방어에 성공했던 3대 지수였습니다. 자, 주간 기준으로 보자면 다우는 약 3.5%, 나스닥은 3.9%, 약 4%에 달하는 강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S&P 500은 3% 이상 마찬가지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사이 시장의 돈들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저희 바로 한눈에 만나보시죠. 자, 아시겠지만 미국 증시는 이 초록색이 상승 그리고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이 가장 먼저 눈길이 가는 섹터 역시나 좀 이 에너지 쪽에서 빨간불이 지금 떠오르고 있죠. 이 미중 간의 그런 이슈 전에 사실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갈등이 이 지난주를 지배를 했었습니다. 이 지지난주에 있었던 그런 갈등들이 봉합이 되면서 오히려 이 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에너지 섹터도 동반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이 헬스케어가 굉장히 좀 부진을 했던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개별 종목적으로는 좀 호재들이 잇따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한 급락이 나왔던 이유, 바로 이 비만 치료제 업체들의 이 경쟁이 점점 격화가 되고 있다. 약간 제살 깎아먹기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약세를 보였고요. 자, 이어서 반면에 기술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아마존과 구글 주간 기준으로 약 2.8% 크게 뛰어 올랐고요. 엔비디아도 1.76% 올라섰습니다. 자, 우선 이 대형주들, 특히나 기술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이유 한 가지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최근 들어서요. 퀀트 펀드의 기계적인 매수세가 상당히 대형 기술주를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퀀트 펀드는요,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는 그런 펀드를 의미를 하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 주식 비중을 줄이고요. 반대로 시장 변동성이 낮아지면 주식 비중을 자동으로 늘리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다면 지수 ETF 그리고 대형 기술주들에 조금 집중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에 빅테크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이 노무라증권에서 나왔고요. 또 최근 빅스 하락에 따라서 퀀트 자금이 위험 자산 비중을 크게 확대하면서 최근 이런 강한 기술주 상승이 나왔다라는 분석도 지배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테슬라 먼저 보도록 할까요? 다른 이런 M7에 비해서는 이 상승폭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 0.6%로 주간 기준 아쉽게 끝이 났습니다. 이 23일 굉장히 강한 상승세, 8%의 상승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외에 4거래일 연속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던 테슬라였죠.
자,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샤오미의 전기 SUV 차량 발표가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됐고요.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5거래일 연속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지난주에만 굉장히 강하게 9% 상승이 나왔는데 사실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엔비디아 이 세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는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호실적 지난주 내내 엔비디아의 지수 자체를 끌어올렸고요. 또 이어서 미중 무역 합의에 따른 직접 수혜 기대감, 또 더해서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구입이요 앞으로 3년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JP모건의 이런 기대감 어린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주말 사이에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 내부자 매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사이에만 이 5억 달러 이상의 엔비디아 내부자 매도가 발생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기업 자체가 흔들렸다기보다는 워낙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중론이었습니다. 자, 이 팔란티어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팔란티어 정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거의 9%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거는요, 시총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급락이 나온 그런 경우인데요. 물론 그간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도 있지만요. 러셀 1000지수 안에서 이 미드캡, 즉 중대형주 그룹에 속해 있었던 팔란티어가 시총이 커지다 보니까 초대형주로 승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 중소형주 그룹만 추종하는 ETF들이 팔란티어를 어쩔 수 없이 전량 매도하는 과정에서 단기적인 압박이 가해지면서 9% 급락이 나왔고요. 이외에 양자 컴퓨터 그리고 가상자산, 우주항공까지는 특별한 악재보다는 이 수급적인 요인들이 대형 빅테크로 쏠리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과연 전반적인 시장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흘러갔는지 바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WTI 보도록 할까요? 우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 마켓 모버 시장을 움직인 이슈와는 크게는 관련은 없었습니다. 자, 이 WTI 0.25% 65달러 선 여전히 견조하게 좀 지켜주고 있는데요. 우선 이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이 좀 비슷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를 압박했다는 것, 거기에 이란 최고 지도자를 향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했다는 점은 조금 부담이 됐지만요. 오펙 플러스가 8월에도 증산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현재 보합권에 머물게 됐고요. 이 천연가스 선물이 6% 이상 크게 뛰어 올랐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과매도가 나왔었고요. 거기에다 더해서 미국 동부 전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된다는 소식까지 이 천연가스 선물 끌어올렸습니다. 자, 이어서 이 최근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약세를 보였었던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 이날만큼은 소폭이나마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인 국채금리였는데요. 장 막판에 미국과 캐나다 간의 무역 갈등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부각이 됐습니다. 덕분에 달러는 강달러 기조를 보였고요. 금값은 내렸고요. 여기에 두 국가 간의 관세 마찰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게 되죠. 이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 소폭이나마 올라섰습니다. 자, 경제 지표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날 경제 지표는 좀 반드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크게 PCE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가장 먼저 PCE 이 헤드라인 맨 위에 있는 헤드라인부터 보도록 하실 텐데요. 우선 전년비와 전월비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큰 이상이 없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PCE 가격, 이 전월비와 전년비가 모두 0.1%포인트 예상치를 소폭 웃돌긴 했지만요. 그래도 관세 우려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파월 의장이 지난 24일 이런 발언을 했었죠. 이 관세 물가 영향이 6월부터 8월 들어서 본격화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섣불리 안심할 수가 없겠고요. 자, 이어서 이 가장 한 가지를 더 보자면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이 PC 하위 항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 물가를 제외하고 소비자들이 실제로 얼마만큼의 돈을 썼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연초 이후로 첫 감소이자 올해 최대 감소폭 마이너스 0.3%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소비 지출은 둔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6월 소비 심리는 개선세를 좀 보였는데요. 이 보시면 6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 60.7이 나왔습니다. 이 보시면 전월 대비해서 8.5포인트나 급상승한 건데 6개월 만에 개선세를 보이게 되면서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정점을 지나게 되자 소비자들이 안심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것이 해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 오늘의 마켓 모버 두 가지 관세 유예 연장 기대감 그리고 미중 갈등 봉합까지 관세 이유로 꽉꽉 채워봤는데요. 바로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자, 가장 첫 번째 이슈 만나보도록 할까요? 자,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7월 9일 관세 연장에 있어서 정말 마의 구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 이 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이 시장의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볼까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열흘 안에 상호 관세율을 통보를 하겠다 이런 발언을 남기면서 또 시장이 지난 금요일 잠시 좀 공포에 휩싸였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즉 7월 9일 전이라도 언제든지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수 있다는 의미이죠. 자, 하지만 트럼프는요, 지난 5월 16일 그리고 6월 11일에도 비슷한 이 관세 편지 발송 계획을 밝혔습니다. 관세 서한을 발송을 하겠다 밝혔는데 그때 당시에도 2, 3주 내로 보내겠다라고는 했지만 실제로 발송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블러핑일 가능성, 이번에도 겁주기용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분석이 아주 지배적이고요. 이어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보셔야겠습니다. 이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도 줄일 수도 있다. 같은 날 한 발언이고요. 똑같이 27일 같은 날 베센트 장관까지 주요 18개국과의 협상이 9월 1일까지 마무리를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요. 플러스 이 전날인 26일이었죠. 이 스티븐 미런 백악관 경제자문위 위장 또 거기에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까지 관세 유예를 아무래도 시사해야겠다. 관세 유예를 지속해야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이 9월 전까지는 관세 유예가 연장될 것이다라는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고요. 제가 옆에 가져온 건 이제 실효 관세율 그래프인데요. 이 실효 관세율, 미국이 현재 수입품에 얼만큼 무거운 관세를 부과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요, 1900년부터 2025년까지의 그래프가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이 빨간 선들이요, 밑에 있는 빨간 선의 경우에는 현재 이 실효 관세율이고요.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빨간 줄은 지난 5월 12일, 즉 한마디로 이 관세 한창 영향이 컸었을 당시의 실효 관세율입니다. 자, 현재의 관세율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요. 쭉 따라가다 보면 1925년 그리고 1930년대에 멈춰 서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세계 대공황에 휩싸였을 시절의 실효 관세율과 현재가 똑같다는 말이죠. 과연 지금 상태에서 여기서 추가로 관세를 올리느냐?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어서 이 다음 바로 이슈 보도록 하시죠. 자, 그렇게 된다면 과연 지금까지의 현재 주요 국가들과의 관세 협상 어떻게 진척이 됐을까요? 첫 번째로 미국과 중국은 제네바 합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히토리와 반도체를 결국에 맞교환을 하겠다 이런 그런 소식들이 좀 나왔었는데,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이 해방의 날에 중국에 최대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치킨 게임으로 돌아설 양상이 나오자마자 양국이 5월 달 들어서 스위스 제네바에서 90일간 관세 인상 유예에 합의했고요.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자 이 6월 런던에서 이 행틀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거기에 확실하게 좀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약간의 이견은 존재하는데요. 미국 측에서는 협정이 완전히 서명이 됐다. 이런 식으로 좀 밝혔고요. 중국 상무부는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이 최근 추가로 확인되고 승인이 됐었다. 이 여러 가지 언론사를 보자면 어떤 쪽에서는 프레임워크라고 표시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서명을 했다라고 표기를 하는데 단순히 미국과 중국 간의 입장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 중단 소식이 이제
들려왔었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가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게 부과할 디지털 서비스세를 문제를 삼게 되면서 이 모든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 선언을 한 건데요. 다행인 점은 바로 캐나다 총리가 이제 추가적인 협상에 나서겠다 협상 의지를 내비쳤고요. 자, 이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어제 미국과 일본이 7번째 관세 협상을 이어갔지만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 자동차를 놓고 결국에 아무런 진척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중요한 이유는요. 자동차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이 수출 품목 1위로서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소식이 하나 나왔었는데요. 어제 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귀국해서 새 정부 들어서 첫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메시지가 크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측과의 협상을 진행할 채널이 구축이 됐다. 두 번째는 미 정부가 알래스카 LNG 가스전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새로운 내용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7월 9일까지 이 관세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겠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지배적이고요. 이후에 계속적으로 이 관세 관련 이슈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욕 증시 지난주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금요일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았을까요?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기술주부터 함께 보시죠. 자, 엔비디아가 1% 넘게 상승했습니다. AI 수요 확대에 대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시가총액이 3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이제는 이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뚫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상당히 팽배한 상황인데요. 탄탄한 성장세, 무엇보다도 AI 쪽으로 현재 강합니다. AI 가속기 시장에서는 현재 95%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사상 최고가 돌파하며 1%의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약간의 제한적인 약세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차세대 AI 칩 생산이 2026년으로 연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상당히 모멘텀이 약했고요. M7 종목 가운데서는 조금 뒤로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 기술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보겠습니다. 0.66% 하락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상당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가던 시장과는 반대로 0.66%의 하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 최초의 완전 무인 신차 배송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테슬라는 전기차 자율주행 이 기술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를 했다라고 자축을 하는 분위기가 보였는데요.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도 상당히 강한 상태에서 북미의 이 첫 LF 제조 공장이 완공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완공 시점은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발표가 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네바다주 스파크스 지역에서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LF 리튬 인산철을 의미하는데요. 발화와 또 폭발 위험이 낮아서 전에 있었던 ESS와 더불어서 채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메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의 강한 흐름입니다.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서 건립할 것으로 진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AI 확장을 위해서 사모펀드에서 39조 원을 조달할 것이라고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메타가 오픈AI 이 인력에서 4명을 또 추가적으로 영입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모멘텀이 강했고요. 1%의 상승 흐름에서 마감됐습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지난주에 좋았던 종목들 바로 이 암호화폐 관련주 아닐까 싶습니다. 코인베이스가 5%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로빈후드 덩달아서 1%대 동반 약세 흐름이 보였습니다. 일단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스테이블 코인 기대감으로 43%가 6월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이에 대한 피로감 나오면서 거래량이 둔화됐고요. 로빈후드도 보시면 기술적으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습니다. 수익 실현성에 대한 조정이 나오면서 밀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팔란티어 AI 수혜주입니다. AI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이에 대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는 종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가장 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높은 밸류에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에 대한 반사적인 그것으로 이 9%의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AI 열풍 수혜주지만 고평가 논란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기대감도 있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키가 15%의 급등입니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 그동안에 좀 밀렸던 주가들을 다시금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조 조정이 아직까지는 필요가 없다라는 분석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투자 의견도 매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강악한 15%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보잉 보시면 5%대 역시나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펀더멘털이 개선이 되면서 목표 주가가 275달러까지 상향되는 제시가 됐는데요. 5% 강한 흐름 나오면서 기대감 불러일으켰습니다. 지금까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현장 분위기는 어땠을지 바로 전화 연결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입니다. 네, 이 지난 금요일 드디어 S&P 500 그리고 나스닥이 나란히 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보면서도 좀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퍼가 22가 나올 정도로 단기간에 급상승을 하는 게 과연 좀 정상적인 그런 과정일까? 이후에 부작용이라든지 되돌림은 없을까 좀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쟁, 지정학적 긴장, 끈적한 인플레이션을 짓눌렀던 불안 요소들이 점차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가 반등하긴 했지만 여전히 시장의 리스크 요인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백악관은 크고 아름다운 법이라는 대규모 감세 법안을 7월 4일 이전 통과시킨 입장인데요. 현재 상원에서는 공화당 일부가 예상 삭감 등을 요구하며 부딪힌 상황입니다. 일단 법인세 감면이 연장될 경우에는 기업 실적에는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을 덜 내니 이익이 줄고 주식시장에는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위기 때인 2017년에는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면서 주식시장으로 상승했지만 이번은 법인세 인하를 연장 과거만큼 효과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 수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정부는 부족한 돈을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이 과정에서 국채금리는 다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추가 국채 발행으로 인해 시장의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죠. 월가 황제인 다이먼 JP 모건 회장은 꾸준히 미 부채 문제 등으로 국채시장에 쇼크가 올 수밖에 경고해왔죠. 채권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면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시장은 감세로 인한 기업 실적 개선 그리고 재정 부담에 따른 유동성 축소 리스크의 균형을 보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한마디로 이 단기적으로 좀 밸류 부담이 있는 만큼 기업의 실적이 이를 좀 뒷받침해줘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앞으로 다가올 이 어닝 시즌에 더욱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어서 이제 열흘도 채 남지가 않았죠. 이 7월 9일입니다. 이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그 날이 바로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더불어서 지난 주말 사이에 굉장히 좀 애매하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읽으면서 그래서 관세 유예를 늘리겠다는 거야, 줄이겠다는 거야 약간 물음표를 띄웠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좀 시장이 불확실성으로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4월 이후 시장 반등의 계기가 됐던 90일간 관세 유효치가 7월 9일 종료되긴 합니다. 백악관은 이 기한이 유연하다는 입장이지만 무역 협상이 결렬 새로운 관세 발표가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금요일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종료를 선언하면서 뉴욕 증시는 당일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유예 시한 종료 전에 각국의 적정 관세 서한을 보낼 예정인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에 따라 시장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무역 협상이 끝난 국가는 영국밖에 없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인도 등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 관측했던 아시아 국가 간 협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한다면 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물론 시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타코 트레이드, 즉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후퇴한다는 데 익숙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은 예측 불허인 만큼 투자자들은 앞으로 1, 2주간 신중하게 움직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확실히 예측 불허이긴 하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 이 행정부 내에서도 관세에 대한 가닥이 그렇게 막 구체적으로 잡혀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금리 향방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이 파월의 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이어갔었죠. 계속해서 뭔가 금리를 낮추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데 마음처럼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고용 지표가 그래서 더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이번 주 고용지표는 조기 금리 인하의 주요 가늠자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연준은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이중 책무를 고려할 때 현재는 둘 다 균형된 상태라 어느 한쪽에 방점을 두고 정책 변경에 나설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혀왔었죠. 경제는 여전히 견고하고 물가가 아직 2%로 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만약 고용 시장이 급격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면 연준이 서둘러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습니다. 7월 3일에 6월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 팩트셋에 따르면 월가 이코노미스트는 6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이 11만 3천 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달 증가폭 13만 9천 개에서 2만 6천 개가 감소한 수치죠. 실업률 역시 4.2%에서 4.3%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작년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직전 실업률이 4.3%였는데 다시 이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고용지표가 이보다 더 부진한다면 연준은 7월 깜짝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 고용지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듯하니 투자자들은 유념해서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확실히 뭐 메인 그런 스트림의 의견은 아니지만 이번에 고용이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온다면 뭐 연내 3회까지 다시 한번 좀 내다본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좀 약간 고용의 촉각을 세워봐야 할 이번 주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상윤 이데일리 뉴욕 특파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현장 분위기 연결해봤습니다. 네, 머스노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5개의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골란 종목이 이슈가 바로 이 이슈인데요. 미국의 상호 관세 유예 연장을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시사했습니다. 관세가 원래 이제 예상이 되었던 시기는 7월 8일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금 9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언론의 보도도 상당히 많이 제시가 됐는데요. 미국이 현지 시간 27일 각국별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을 대부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재차 관세 유예를 예고했습니다. 이날 우리가 18개 주요 개국 중에서 10개에서 12개국과 합의에 도달한다면 또 다른 20개국과의 중요한 교역 관계가 있는데 그러면 노동절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많은 국가가 압박을 받는 것 같다면서 국가들이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지 시간 26일에도 백악관에서 상호 관세 유예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마도 유예가 연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연장 여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지난 4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57개국에 대해서 차등 화등 상호 관세를 부과했다가 발표 13시간 만에 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바 있고요. 유예된 90일 조치는 7월 8일에 종료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협상 기한을 연장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동시에 이 기한 연장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유예 기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는데요. 다만 현재까지 미국이 관세 협상을 마친 나라는 영국이 유일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 촉진을 위해 마련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을 했다라고 말하면서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고 또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영국 이후에 유력한 합의 가능 국가로 인도를 염두에 뒀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8일로 종료되는 상호 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할 일은 9일 이전에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현지 시간 29일에 밝히기도 했는데요. 교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10%에서 50% 수준에서 결정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국정 의제를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상원의 첫 관문인 절차 표결을 통과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각 28일 CNBC 방송에 따르면 미국 상원은 이날 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포괄적인 세제 지출 법안의 심의 개시를 위한 표결을 시행했습니다. 민주당 전원과 토마스 텔레스 노스캐롤라이나 의원 그리고 랜드 폴 켄터키 의원 등 공화당 2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51대 49로 찬성 다수로 절차상 첫 관문을 통과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재차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S&P 500 지수인데요. 올해 2월에 이어서 사상 최고치 돌파로 두 번째 신기록을 낸 것입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이 진전을 보인 것과 또 이에 더불어서 관세 연장에 대한 기대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엠베스트 미국 보고서는 현지 시각 28일 시장의 움직임을 분석하면서 시장이 최고점에 도달해도 투자를 멈출 필요가 없다라면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올해 미국 증시는 예상치 못한 급락에도 신속히 반등을 했습니다. 2월 19일 고점에서 4월 9일까지 20%가 넘게 빠졌지만 그 후 2달 만에 회복해서 다시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런 빠른 회복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고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증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연준의 금리 인하와도 중동 지정학적 갈등에 집중됐던 투자자들의 이목이 관세 이슈로 쏠리고 있는데요. 대체로 긍정적이었습니다. 전날 백악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호 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시사한 데 이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9월 1일 노동절 이전까지 협상을 만료할 수 있다라고 밝혔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서명에 협상을 했다라고 밝히면서 영국 런던에서 합의한 협정 세부 사항을 추가로 확정했다라며 영국과의 공식 성명에 대해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에서는 파열음이 나왔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가 디지털세를 부과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또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이 악랄한 세금 부과를 근거로 우리는 캐나다와의 무역 관련 논의를 즉시 종료한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캐나다가 미국과의 거래를 할 경우에 부과된 관세를 앞으로 7일 이내에 통보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날 나온 이 5월 개인 소비 지출 지표와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요. 그나온 PCE 물가 지수는 전년 대비 2.7% 상승하면서 전망치와 또 직전월 상승률을 웃돌았지만 관세 여파가 여전히 물가에 영향을 준다는 신호는 없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정학적 불안과 관세 정책의 혼란 가능성, 경제 향방의 불확실성 등 각종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러한 상황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은 이 같은 추세에 대해서 금리 인하와 감세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는 올 하반기에 이 주식시장 버블의 위험을 높이게 되고 이 경우 달러 가치는 더욱더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시장의 상승세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너선 레비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이 앞으로 증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는 낙관적 시나리오로 AI 분야의 또 다른 발전을 꼽았습니다. 이런 결과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된 경우에만 나올 수 있으며 그 외에 관세 불안, 지정학 긴장 재개 등 시장의 방향을 바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상황은 나아갈 여지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I 데이터 센터를 위해서 전력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AI 역량 확대를 뒷받침할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는데요. 검토 중인 조치에는 발전 프로젝트의 전력 계통 연계를 용이하게 하고 AI 데이터 센터를 짓도록 국방부, 내무부 등의 연방 토지를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기업의 주별로 요구하는 절차를 대신해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연방수질보전법 허가를 신설해서 데이터 센터 설립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AI가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미국 내 전력 수요도 수십 년 만에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력 컨설팅 회사 그리드 스트래티지스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2029년까지 미국의 전력 수요 증가율은 2022년의 전망치의 5배에 달할 전망입니다. 딜로이트도 최근 보고서에서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30배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올해 초 취임 첫날 석유가스 시추, 석탄 핵심 광물 채굴, 이러한 모든 규제 장벽을 제거하겠다라면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오픈 AI와 오라클, 소프트뱅크를 주축으로 한 대규모 AI 인프라 프로젝트 스타게이트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서 그는 이 AI 규제 장벽을 낮추기 위한 AI 실행 계획을 수립하라고 행정부에 지시하기도 했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 의견이 포함된 해당 보고서는 오는 7월 23일까지 제출이 됩니다. 로이터 통신의 소식통은 행정부가 AI 핵션 플랜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될 예정이며 7월 23일을 AI 액션데이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AI의 이 훈풍에 힘입어서 엔비디아가 시총 4조 달러의 문턱에 가깝게 왔습니다. 시총 3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앞으로의 상승 여력도 상당히 충분한 것으로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날도 지난 금요일장 1%의 상승을 보이면서 시가총액 3조 8천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를 뚫는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엔비디아는 지난 일주일 내내 올랐고 25일부터는 사흘을 줄곧 사상 최고 주가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단기적으로 숨고르기에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머지않아 시총 4조 달러 벽을 뚫는 최초의 기업이 될 개연성은 상당히 높은 것이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사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뒤에 엔비디아는 고전했었습니다. 1월 6일에 149.43달러로 마감을 하면서 약세로 돌아선 바 있는데요. 또한 4월 2일 대대적인 상호 관세가 발표된 이틀 뒤인 4일에는 100달러 선이 무너지면서 94.31달러로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최근 성장세가 이전만큼 가파르지 않다라는 점 때문에 실적 발표에서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곤 했지만 여전히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엔비디아는 AI 가속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가속기 시장이 95%를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가속기는 AI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안된 하드웨어로 AI의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AI 가속기
전성기가 포함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은 지난 1년 동안 매출이 3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 수익 배율도 상당히 적당하다라는 긍정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황을 폭넓게 반영하는 S&P 500 지수 편입 기업들의 평균 PER이 약 23배 수준인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 EPS 전망치보다도 48배 높은 수준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엔비디아의 향후 성장성을 감안할 때 48배 PER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시각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내년 1월 마감하는 엔비디아의 2026년 회계연도 순이익 증가율이 44%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2027년 1월 마감할 2027년 회계연도 순이익 증가율도 전망치가 34% 수준에 이릅니다. 특히나 이 블랙웰과 같은 혁신 플랫폼이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젠슨왕 최고 경영자는 AI 성장이 계속 빨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블랙웰과 같은 혁신 플랫폼을 상당히 강조한 바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엔비디아의 수익이 계속 늘어나면 밸류에이션은 더 저렴해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에서는 지금 세계 최초 완전 무인 신차 배송 영상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30분간 완전 자율주행이 공개가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더욱더 모멘텀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서는 새로운 이정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축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테슬라에서 모델 Y를 필두로 해서 이 테슬라 공장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나와 고속도로를 달리는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공개를 했는데요. 약 24km 거리를 30분 동안 달린 뒤 고객의 아파트 앞에 멈춰 서면서 배송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테슬라가 공개한 세계 최초 자율주행 자동차 배송 영상 속 장면입니다. 미국 텍사스 오스틴 기가팩토리에서 이렇게 이러한 자율주행을 한 배송 차량을 공개를 했는데요. 또한 테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라고 자축하기도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차량 내부와 원격 조작이 모두 일절 사람이 개입하지 않은 완전 자율주행이라며 공공 고속도로에서 사람 없이 완전히 자율주행한 것은 업계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10일 X에서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공장의 라인 끝에서 고객 집까지 스스로 주행해서 갈 최초의 테슬라가 6월 28일에 나온다라고 실제로 예고한 바 있고요. 완전 자율주행 고객 인도 시점은 하루 당겨졌습니다. 이번 물 자율 배송은 테슬라가 20일 오스틴에서 시작한 로보택시 서비스가 한 단계 발전된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두 서비스 모두 테슬라의 고도화된 이 완전 자율 주행 기능이 적용이 됐지만 이번 배송은 안전 감시원과 원격 조작자가 배치되는 로보택시와는 달리 완전 무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한 이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북미에서 자사의 첫 번째 LFP 배터리 공장 건립을 완료하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현지 시간 28일에 밝힌 바 있는데요. 위치는 미국 네바다주 스파크스 지역입니다. 현재 건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대규모 공장을 외부로 찍은 전체 전경과 내부 시설 또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이 XAI가 개발한 챗봇 그록 계정으로 이 게시물 아래에 달린 댓글에 테슬라의 북미 첫 LFP 배터리 셀 제조 공장은 네바다주 스파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 네바다에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공장은 수입 배터리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테슬라의 지속 가능성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LFP 배터리는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발화 폭발 위험이 낮아서 ESS뿐 아니라 전기차 산업에서도 그 채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머스노5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번째로 트럼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노벨 평화상 콩고에서 떨어질 콩고물.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저번에 말한 대로 이 지금 미국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이건 정말 자기네가 월드 시리즈 얘기도 했잖아요. 그 미국은 야구가 뭐 코리안 시리즈, 대만 시리즈가 아니라 월드 시리즈잖아요. 자기네들끼리 이제 세계에서 야구 제일 잘한다고. 근데 이거 그러니까 그것도 솔직히 인정을 하잖아요. 야구를 세계에서 제일 잘하니까 물론 미국 선수만 있지는 않죠. 미국 시장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미국 주시장에 미국 주식만 있지 않잖아요. 세계 최고의 종목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아르헨티나의 그 아마존이라고 부르는 메리트카로도 이브레도 상장되어 있고 이탈리아의 페라리 그 자존심 높은 그 명차 회사도 상장되어 있고 대만의 TSMC도 상장되어 있고 세계 최고 회사가 다 상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고 주시장이라고 하는 거지 뭐 미국 그렇다고 미국 기업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길래 그렇죠. 왜냐하면 월드 시리즈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저거 다 무슨 뭐 베네수엘라니 뭐 저기 무슨 쿠바니 이런 데서 잘하는 선수 다 모아놓고 월드 시리즈라고 한다. 미국 선수 몇 명 없다. 미국 선수 잘하는데 세계 선수가 다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최고의 그 시장이죠.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도 전 세계에서 잘하는 선수 다 모여서 하니까 월드 시리즈라고 부르니까 다 이해가 되는 것이고. 자, 미국 대통령도 사실 우리가 세계 대통령이라고 하면 또 뭐 그런 얘기 할 수도 있겠죠. 야, 트럼프가 무슨 세계 대통령이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고 서로가 다 그러겠죠. 근데 이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스케일이 틀려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일어나면 그냥 지구본을 돌려보면서 오늘은 이쪽 그 북반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남반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근데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 고민하는데 그 전 세계를 고르면서 일주일을 나눠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잖아요, 이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할 일을 일부러 찾아서 안 해도 너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아프리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푸틴이 하도 이제 목리를 부리니 푸틴 제발 당신네를 중재해라. 근데 뭐 푸틴은 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란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어떻게 뭐 사실 확실히 끝났다는 뭐가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이란은 계속 툭툭툭 치고 있죠 서로 하려고 하니까 트럼프가 안 돼. 내가 선언을 했는데 이래버리면 어떻게 이러고 있죠. 그리고 이제 불 끓고 있는 거예요. 냄비 뚜껑이 언제든 터질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래놓고 이제 또 옆에는 아프리카 때를 데리고 갔더니 또 아프리카는 더 시끄럽죠. 아프리카는 아직 후진국이잖아요. 지금 후진국이라는 게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엄청 후진국이기 때문에 그냥 매일매일이 약탈과 그러니까 정부가 없잖아요. 정부가 있는데 여러 개예요. 정부가 여러 개에서 맨날 자기들끼리 싸움하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더 정신이 없잖아요. 미국 말을 듣겠어요? 미국 말을 듣는 정부가 있고 안 듣는 정부가 있죠. 정부가 4-5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또 콩고, 르완다 이쪽이 또 엄청나게 분쟁 지역이란 말이죠. 근데 또 이제 미국 말을 듣고 이런 곳은 워싱턴 DC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님 이것 좀 중재해 주십시오 이래요. 물론 여기서 서명하고 뭐 협정 맺는다고 해가지고 미국 이거 인정하지 않는 정부가 많습니다. 그 안에도.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게 뭐 친미라고 또 그 다른 정부에서는 또 욕하겠죠. 우리는 아니 우리가 미국 따라간 적도 없는데 너네끼리 사인하고 와가지고 우리 보고 찬성하라고? 그런 사람들은 계속 반군 정부 쪽에서 막 총질하고 이래요. 자, 근데 이제 이 기자분이 이제 떴잖아요. 아프리카 기자분인데 사실 트럼프 행정부 자체가 다 백인, 그쵸?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 뭐 개이긴 하지만 스콧 벤세트 재무장관, 트럼프 대통령,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이 삼각편대가 전부 백인이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기억나세요? 원래 휴일이면 뭐 했어요? 휴일은 항상 그냥 모든 걸 다 쉽니다. 그리고 휴일에 행사만 하죠. 근데 저번에 노예 해방의 날 어떻게 했어요? 느끼셨어요?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 휴일에 나와서 브리핑 안 하잖아요. 노예 해방의 날 나와서 브리핑할 때 그때 시켜드렸잖아요. 뭐 했어요? 나와가지고 오늘 뭐 휴무일인데도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 와서 앉아 있어서 뭐 저기 응원의 메시지 보냅니다 이러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도 공식적으로 안 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 해방의 날이라는 게 흑인들이 대부분 노예였다가 해방이 된 날이잖아요. 그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국경일이 되어 있는데
바이든이 국경일을 지정했거든요. 물론 바이든이 국경일을 지정했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몸에 배어 있잖아요. 그 경쟁 상대도 해리스였고,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백인 우월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죠. 흑인이고 아프리카 여성인데 아프리카 여성 중에 유일한 백악관 출입 기자입니다. 트럼프 1기 때도 계속 취재를 아프리카에 전달했었고 아프리카 내용을 왔다 갔다 전달했었고 근데 이제 이 기자분도 참여를 했었고 이제 홍고랑 르완다를 모아가지고 너네 전쟁 그만하고 내가 중재를 할 테니 여기 지금 카타르랑 미국이 주도를 해서 중재를 한 거예요. 이런 싸움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 쓸 게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하고도 대응해야 되고 170개국이 기다리고 있는 무역 협상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아프리카, 르완다, 콩고까지 중재하고 있어요. 지금. 아프리카 콩고를 중재하는 이 자리에 그 아프리카 여성, 이 흑인 여성 출입 기자가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막 엄청나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노벨 평화상 이게 목표잖아요. 지금 자 트럼프의 목표가 뭡니까? 노벨 평화상이 이거는 지금 다 드러나 있어요. 맨날 노벨 평화상 얘기하잖아요. 지금 무조건 이거 무조건 타겟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자기가 전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을 전부 평화로 중재했다고 이거를 지금 업적을 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도 우리가 저기 중재했고 이스라엘, 이란도 중재했고 야 이제 콩고랑 르완다도 중재하고 가자지구 세계의 모든 분쟁 지역 내가 다 중재했다. 내가 평화상을 받지 않으면 옛날에 무슨 말도 했는지 아십니까? 나 이미 4-5번 받았어야 된다. 지금까지 업적만으로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괜히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이 뭐 아름답게 했는데 당신은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은 더 아름다워. 이렇게까지 칭찬을 남발하는 그 립서비스 일지언정. 그렇게까지 칭찬을 남발하는 정도면 저거랑 주고받은 거죠.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추천할 생각이 있다. 얼마나 지금 자기가 가장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건 뭐 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전 세계 평화를 가져오기에 노력했기 때문이고 당연히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죠, 지금. 자, 그래서 이제 뭐 당연히 자기한테 좋은 말이 들어오면 좋은 말 합니다. 젤린스키처럼 싸납게 말하면 더 싸납게 말하는 것이고 콩고 민주공화국과 르완다 공화국 대표들에게 감사와 축하를 전하고 싶다. 자, 근데 여기에 말이죠. 아주 그냥 의미가 있죠. 자, 노벨 평화상을 타고 싶고 내가 평화주의자로 가고 싶다. 물론 트럼프의 마음속에 그게 조금 있겠죠. 하지만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부동산을 싸게 팔아서 비싸게 팔아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던 그런 업적을 남기면서 커왔던 사람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가 없으면 절대 저런 흑인 여기자 칭찬하지 않겠죠. 뭐가 있습니까? 콩고 민주공화국. 옛날에 앨런 머스크도 많이 나왔었죠. 앨런 머스크의 테슬라에 쓰는 배터리가 우리나라 3원계, 4원계 중에 있지 않습니까? NCM, NCMA. NCM, NCMA 중에 C가 뭐예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나오는 코발트죠. 차량의 부식을 막아주는. 근데 왜 그게 가장 흔들렸습니까? 물론 콩고 민주공화국의 그 아이들이 7살도 안 된 아이들이 거기서 폐기물에서 막 오염되면서 암 유발되는 거에서 거기서 코발트 채취하고 있으니 인권 유린 저기 현장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콩고가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저 코발트 가격이 미친 듯이 널뛰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니 NCM, NCMA를 주력으로 하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그 전지 제조회사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코발트 프리 전지를 개발하려고 했었던 것이 그거였던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왜 중재했겠어요? 노벨 평화상 타려고 물론 그런 걸로 타려고 하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속에는 이득을 챙겨야 되잖아요.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은 트럼프가 이번에 민주 콩고 광물 권리의 대부분 확보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코발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콩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동 인권 유린이고 그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따질 그게 없죠. 건덕지가 지금 그런 여유가 없어요. 코발트를 넣어야 되니까 전지에. 그런데 지금 여기를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데 재밌는 거는 이 광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생산량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콩고의 이 코발트 광산의 70%를 중국이 이미 점유를 하고 있으니 그게 지금 너무 필요한 겁니다. 거기다가 구리 생산은 전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히토류를 맡고 있고 지금 이 구리라던가 리튬, 코발트, 특히 여기 2차 전지에 관련된 이 자원들이 엄청나게 풍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르완다랑 콩고랑 우리가 중재를 해주니 너네 싸움 그만해라. 우리가 평화를 주겠다. 국민들이 하루도 불안해서 못 살지 않느냐? 우리가 중재해주겠다. 대신에 우리가 맵립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광산 개발권을 달라 이거예요.
똑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보셨어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해놓고 노벨 평화상 타는 이 스텝으로 겉으로 해놓고 뭘 요구합니까? 젤린스키한테 거기 광물 개발권 100% 달라. 지금 트럼프가 뭐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지금 계속해서 실이득을 챙기면서 겉으로는 이제 나는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서 이걸 다 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일련의 과정입니다 다. 자,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임기 중 가장 중요한 주가 될 것입니다. 자, 바로 이분이 얘기하신 거죠. 마리아 바르티르모, 예전에 CNBC에 굵직한 앵커셨다가 폭스 TV로 이적하셨죠. 그 뒤로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죠. 왜냐면 폭스 TV가 친 트럼프 성향이다. 공화당 저기니까요. 언론사니까요. 자, 가장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이다. 왜죠?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드디어 다가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 상원에서 법안 통과 안 되면 이거 난리 납니다. 트럼프. 자, 여기서 근데 파월이 또 등장해요. 제 생각에 파월이 아무리 포커페이스라도 저 정도면은 꿈에서 나오지 않을까요? 제가 파월이면 잘 때 그 얘기가 들릴 것 같아요. 트럼프가 나한테 계속 멍청한 정말 여기서도 나옵니다. 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멍청한 사람이 이제는 누군지 다 알죠. 연방준비제도에 멍청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난 10년치 부채를 갖고 싶지 않고 자 이제 공식화 해버렸죠. 아직 임기가 1년 안팎으로 남았긴 했는데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올 겁니다. 이미 선언했죠. 제가 그 성향 보여드렸죠.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크리스 윌러 지사라던가 보우먼 이사가 예전에 전형적인 매파였다가 비둘기파로 변신했죠. 근데 보우먼 이사는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분은 이제 마이클 바 후속으로 금융감독 부의장 자리에 앉혀줬잖아요. 그래서 바로 또 의장으로 가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윌러 주지사가 지금 폴리마켓이라는 데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겁니다. 설문조사에서. 그분이 전형적인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변신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원하는 사람이 이거거든요. 의장에 앉자마자 금리를 인하해서 내 부채 이자를 낮춰줄 사람을 원하기 때문에 파월은 말을 안 들으니까 내년 6월에 갈아치울 것을 계속 이제 언론에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지금 원하는 건 자진 사퇴겠죠. 자기가 자르지 못하니. 근데 자진 사퇴를 절대 안 하니까 밑을 노르시겠죠. 자, 그다음에 마이크 존슨 이제 연방 하원 의장이 그 한 표 차이로 그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이제 상원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단 하나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 법안 그거죠. 자, 그다음에 린다 맥마운도 등장합니다. 교육부 장관이죠. 그렇죠? 교육부 장관인데 참 재밌어요. 이분이 옛날 빈스 맥마운 부인이잖아요. 이름이 맥마운이라. 옛날에 스테파니 딸 WWE 지금 시청 많이 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린다 맥마운이 무슨 짓을 저질렀었는지. 물론 그 각본이지만 스테파니 자기 딸이랑 그 링 위에 가서 막 뺨 때리고 막 초크 걸고 이랬던 분이 지금 교육부 장관입니다. 미국은 진짜 특이하죠. 왜냐하면 둘이 친하기 때문에. 빈스 맥마운하고 가문하고 다 친하잖아요. 격투기 가문하고 다 친해요. 그래서 이번에 하버드대에서 지원 끊는 거 그것도 다 교육부에서 린다 맥마운이 다 조정하고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또 드렸고요. 자, 그리고 농부들한테 엄청난 승리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저번 주 마지막 금요일 날 요 행사 있다고 얘기하고 제가 끝났잖아요. 요 행사예요. 이 미국의 일반인들을 다 모아놓고 감세 법안이 이 일반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주는가 직접 육성으로 들려주는 자리를 마련한 거예요. 자기의 이 밀어붙이는 감세 법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각각의 이 지금 일하고 있는 직업군들 다 모아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펜타닐 얘기 또 나오죠. 중국의 펜타닐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펜타닐을 원료를 제조해서 완성품을 우리 미국에 들여와서 젊은이들을 패망하게 만드는 이걸 끊기 위해서 관세 전쟁을 시작했다. 그렇죠? 감세 법안에 대한 얘기랑 관세에 대한 얘기 또 양쪽에 다 있죠. 그래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국경 순찰 대장 이게 중요하다. 국경 순찰 대장 나왔고요. 그래서 감세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연설했고 그리고 또 이분이죠. 차르라고 부르는 톰 호먼 나와가지고 지금 이분이 완전 국경을 막고 있는 적이잖아요. 장비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성공을 거둔 것이고 펜타닐 발작이 절반으로 줄었다 이거죠. 내가 이걸 완전히 막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앨런 머스크는 또 이거 올립니다. 앨런 머스크는 이 지금 법안이 일자리 수백만 개를 파괴하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전략적 피해를 입힐 것이다 하고 트럼프가 또 설문조사 좋아하니까 설문조사 인용해놨네요. 이거 하면 공화당 지지자들이 잃는다. 왜냐면 이쪽이 공화당 지지자고 이쪽이 민주당 지지자거든요. 여기서 강도고요. 근데 민주당 강력 지지자들도 지금 감세 법안에 대해서 50% 넘는 반대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트럼프는 또 이거 뭐 여론의 어떤 표본이 잘못됐다고 하겠죠. 근데 머스크가 이거 올려놓고 공화당 지지자들도 이렇게 반대하는 걸 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하느냐. 지금 싸움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등산하면서 막걸리 하면서 화해하지 않았나요? 또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51대 49 나왔습니다. 정말 계속 가까스로 올라오고 있죠. 자, 이건 뭐냐면 상원에서 완전 통과가 된 게 아니라 이 감세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할 수 있느냐, 토론을 시작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이 51대 49가 났어요. 그래서 일단 토론이 시작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7월 4일까지 트럼프 대통령 책상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이제 또 무슨 후폭풍이 일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열심히 설득하고 저렇게 여론전을 펼치고 있고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한 표나 두 표 차이로라도 어떻게든 통과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있습니다. 만약 뭐 안 되면은 또 난리가 나겠죠. 자, 오늘의 한 줄 매드평인데 아까 그 흑인 여기자 보고 트럼프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답다고 너무 말하면 내가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거기 때문에 표현을 할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도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항상 그 얘기를 다 드렸죠. 진짜 속마음은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트럼프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로 아름답다. 콩고 코발트. 네,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있었던 일,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로 움직일지 지금 저와 함께 보시죠. 자, 가장 먼저 이 엔비디아 이야기를 역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엔비디아가요, 지난주 금요일 드디어 5거래일 연속 상승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했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이크론의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서 AI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됐고요. 또 이어서 미중 무역 합의의 직접적인 수혜주죠. 이 히토리도 그렇고요. 또 이어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수출까지 엔비디아로서는 그 어느 것 하나 호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이 지난 27일 JP모건이 이런 전망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이 AI 구매가 향후 3년 동안 AI 반도체 구매가 향후 3년 동안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같이 나왔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 엔비디아 이수페타시스부터 한미반도체, SK하이닉스까지 이 전거래 같은 경우에는 지수 전반이 좀 흔들리면서 약한 모습 보였지만요. 특히나 이 SK하이닉스가 금요일에 3% 하락이 나왔던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이 금요일 날 3% 하락, 30만 원 돌파를 바로 앞두고 이 저항선에 좀 부딪히면서 약한 모습이 나왔고요. 오늘 다시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 소식도 또다시 나왔는데요. 어제 우리 한국 시각 기준으로 이 저녁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0만 8천 달러 목전까지 근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시각은 10만 7,500달러 선에서 약간의 이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잠시나마 이 시가총액이 2조 1천억 달러를 넘어서게 되면서 구글의 시가총액을 따라잡게 됐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또 바로 어제였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이 상원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까지 플러스가 되고 있는데요. 이 머스크는 여기에 대해서 뭐 미친 짓이다 이런 식으로 신랄하게 비판을 했지만요. 여전히 비트코인에게는 이 매우 하나의 아름다운 큰 법안 BBB가 강력한 호재로 작용이 됩니다. 이 내용 중에 비트코인 결제 시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준다라는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자, 덕분에 하나투자증권부터 우리 위지트, 우리 기술투자, 컴투스 홀딩스까지 관련주들 한번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말 사이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전력 공급을 늘리기 위한 행정명령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이 전력 그리고 토지까지 좀 확충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그런 행정명령인데 궁극적인 목적은 역시나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를 확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실제로 여기다가 더해서 메타 역시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40조 원 조달에 나섰다는 소식까지 이 주말 사이에 전해지게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 그중에서도 전력주들 오늘 우리 시장에서 특히나 집중해서 보셔야겠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 HD 현대일렉트릭 지난 바로 어제였습니다. 29일 날에 노르웨이 통신기업과의 MOU 체결을 발표를 하는 등 이 유럽 데이터 센터 시장에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이 비만 치료제 최근 들어서 이 뉴욕 증시에서 조금 흐름이 아쉬웠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슈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일라일릴리의 이 비만 치료제죠. 젯바운드 똑같은 성분인데 당뇨 치료제로서는 마운자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젯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이 2030년까지 계속해서 매출 전망이 84조 6천억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이 바이오 협회 보고서가 나왔었고요. 쉽게 가늠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전 세계 현재 최대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머크의 키트루다. 이 키트루다의 지난해 매출의 2배 정도에 달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GLP-1 계열이요. 지난해 그리고 2030년까지 연평균 20%로 증가할 것이다. 매출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함께 나왔으니까요. 오늘 관련해서 이 비만 치료제 테마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가지 이슈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편안하게 잘 보셨습니까? 이제 확실한 여름 무더위인 것 같습니다. 날이 좀 꾸물꾸물한데 확실히 습도가 높네요. 이번 주부터 좀 건강관리 더 신경 쓰실 바라겠습니다. 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6월 30일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톱으로는 오늘 이데일리 신문의 세컨드 탑 기사인데요. 주말에 6개 부처 장관 인선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계속 비어져 있었던 기재부 장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경제부처 중에서 이 두 부처의 역할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죠. 핵심 두 부처이기 때문에 오늘 이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재부 장관 상당히 여러 가지로 하마평도 많았고요. 이 하마평이라는 게 이제 자가 발전도 있었고 여기저기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가 집어넣어진 것도 많겠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선택은 구윤철 전 기재부 1차관이고 국무조정실장까지 지낸 분입니다. 사실은 구윤철 장관은 하마평이 되게 이미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합리적이다, 온화하다 이런 얘기도 있겠고요. 근데 이제 좀 기재부 장관 이 내정이 좀 길어졌던 이유는 사실은 기획재정부에 대한 개혁 작업 때문이죠. 사실 지난 정부까지 기재부가 예산권, 그다음에 집행권, 기획, 인사 이런 거 다 갖고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한 어떤 요구처럼 기재부도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너무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유세 시절에도 기재부를 쪼개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예산 예전처럼 기획 예산처 그다음에 이렇게 나누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좀 정확하게 기획 예산처를 분할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 힘을 분산시키겠다. 검찰처럼 그런 거죠.
얘기까지는 됐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겠다가 좀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예산은 떼어내겠다는 얘기까지는 어느 정도 좀 윤곽이 잡힌 상황이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구윤철 장관이 이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요, 김정관 장관이 됐는데 이분이 지금은 두산에너빌티 사장입니다. 그래서 주말에 이 업계에서 되게 화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산업통상부 장관에 이제 기업인이 간다 그러는데 그 기업인이 누구냐 했는데 알고 보니까 두산에너빌티 사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원래 이분은 이제 관료 출신입니다. 산자부 출신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관료를 하다가 이제 뭐 1급 이상 이렇게 고위 관료가 되기 전에 이제 민간 사이드로 가서 민간에서도 이제 경험을 꽤 많이 하고 지금은 이 두산에너빌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원전의 뭐 국내 대장주이기도 합니다만 원전뿐만이 아니라 뭐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이런 풍력 엔진을 또 만드는 이 가스터빈 엔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원전, 방산,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뭐 두루두루 안 들어가는 그런 분야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 기계 분야에서 다방면에 굉장히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자원부 장관의 역할 규정을 관료들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민간 사이드의 상황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러면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국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분야, 원전, 뭐 방산 이쪽인 거죠. 그쪽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이제 장관으로 이제 임명을 한 거죠. 이제 청문회를 통과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구윤철 기재부 장관,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대통령실, 이제 전체 이 경제 관련 정책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실에 이제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정책실장 전체를 이제 컨트롤하는 정책실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중요하게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경제성장수석. 예전에 이제 경제수석 보통 얘기했죠. 이게 또 진보 진영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이 돼서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역할이 이 재정 기획 보좌관이라는 역할입니다. 이건 새로 생긴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 이 재정 지출을 불가피하게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정부의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숙명인데 이 상황에서 뭐 건전 재정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 재정 지출을 최대한 하면서도 이 정부의 재정 적자, 이 GDP 대비 국가 부채를 좀 관리를 해줄 역할을 상당히 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역할인데 이 역할을 맡을 사람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이분은 유덕현 중앙대 교수입니다. 원래 이제 재정 쪽의 전문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라인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국토부 장관 말고는 경제부처의 주요 라인업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이 얼마나 잘 호흡을 맞춰 소위 말하는 이제 원팀을 잘 꾸려서 컨트롤 타워 역할도 잘하고 또 실제 실행도 잘하고 기획 역할도 잘하고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지금 시기가 됐는데 이번 이 팀이 이 역할을 정말 잘 해내기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무엇보다도 전문성과 실용성 또 부처 장악력 여기다가 개혁적인 마인드까지 보유한 인사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실제로도 현장에서 잘 먹혀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간 지전망 가보겠습니다. 지난주에 3,100선 3년 9개월 만에 넘었다가 좀 밀렸죠. 3,050대에 마감이 됐습니다. 1.1% 코스피, 코스닥은 1.2% 각각 하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부담치고는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조정도 이 정도면 아주 예쁜 조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딱히 그렇게 대단한 그런 지표들이 없습니다. 표 한번 보시죠.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고용지표 연초니까 월초니까 뭐 고용지표 중심이 좀 될 것 같고 국내에서는 딱히 다른 건 없고 지금 국회가 7월 4일 전에 지금 7월 3일 얘기가 나오던데요. 추경안과 상법 개정안을 좀 두 가지 중요한 법안을 좀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이게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좀 모멘텀이 돼줄 수 있을지 관심이 좀 주목이 되고 있고요. 주 초중반까지 분위기가 조정이 좀 아주 굉장히 깊어지지만 않는다면 이 두 가지 이 법안의 통과가 다시 한번 또 시장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정책 수혜를 어떤 그런 모멘텀을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조정이 좀 깊어진다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번 초중반의 이 기세,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얘기 가보죠. PBR 1배 넘는 종목이 늘어난 코스피, 현금 많은 기업들을 주목하자.
이재명 정부의 이제 이 자본시장 개선 정책, 뭐 상법 개정도 그렇고 뭐 이 배당 관련 부분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금 PBR이 상당히 좀 낮았던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보시죠. 삼성전자도 1배 넘었죠. HD 현대인프라코어, LS, SK스코어,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를 담고 있는 중간 지주회사입니다. 그다음에 미래에셋증권 쭉, 미래에셋증권도 뭐 주가가 2배 반 이상 올랐죠. 그래서 이렇게 PBR도 2배까지는 아닌데 하여간 한 30% 이상 오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동안에 이제 뭐 이런 상속이라든가 증여 이런 그러니까 그 경영권 승계 이슈죠. 이것 때문에 주가를 좀 누르고 있었던 그런 지주사들 종목들도 좀 꽤 많이 오른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0.1배, 0.2배 이런 PBR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시장에서 빨리 청산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도 현재 PBR 0.8배를 기준으로 페널티를 부과하는 그런 법안도 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다가 뭐 배당 분리고 이 배당 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자사주 의무 뭐 소각 등등등 이런 식의 현재 좀 이재명 정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자본시장 관련된 정책들이 하나하나 추진이 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좀 누르고 있었던 정책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좀 이제 어려워지죠. 그런 부분들이 좀 하나하나 개선될 수 있는데요. 결국 이제 PBR이 낮은 저평가 중물 중에서도 현금이 많은 기업들이거나 아주 알짜배기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이런 지주사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사실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닌데요. 좀 시장이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미리 조금 이제 준비해 놓으셨다가 장이 이제 개선될 때쯤에서 이제 그 수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랜만에 철강주 얘기 한번 해보죠. 현대제철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연초에 아시다시피 좀 반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철강주 가나보다 했는데 보세요. 현대제철 보시면 다시 연초 수준으로 복귀를 했다가 다시 좀 V자 반등까지는 아닌데 꾸물꾸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좀 3만 원대까지 좀 지난주 말에 회복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 한 달간 이 현대제철만 해도 18% 올라서 코스피 상승률 15%를 앞섰고요. KLX 철강 지수는 더 올랐더군요. 24%가 한 달 동안에 올라서 업종들 이 상승률 중에서 업종 지수 상승률 중에서 증권주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철강주들이 은근 굉장히 탄탄한 모습을 최근 들어 좀 보여왔습니다. 자, 부진했던 철강주들이 오르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첫 번째는 많이 내렸다라는 게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게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갈 수 있을 만한 뭔가 모멘텀이 있느냐, 그게 이제 업황 개선에 대한 모멘텀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별로 이제 나쁠 게 없다는 거죠. 더 이상 나빠질 게 이제 뭐 바닥이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 근거가 일단 중국의 이 소위 말하는 밀어내기 수출이 하반기에는 멈출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 당국이 이 철강의 과도한 생산, 과잉 생산 문제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었고, 그래서 중국의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 좀 생산량을 줄이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럼 하반기에는 중국의 밀어내기 수출이 좀 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 이게 일단 가장 크다고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산과 일본산 철강에 대해서 정부가 반덤핑 관세를 이제 매기기로 한 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반사 이익도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생각할 때 또 하나 덧붙이자면 결국 이제 미국의 LNG 사업이 계속해서 좀 확장이 되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여기에 이제 강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강관을 또 국내 기업들이 잘 만들고, 일부 기업들은 좀 미국의 강관 공장까지 있는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넥스트리나 뭐 이런 회사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강관주들을 중심으로 또 철강주들이 좀 좋아질 수 있겠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선도 비교적 견조한 그런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후판, 이게 이제 덤핑을 치질 못하게 되면 조금 비싸더라도 국내 이 철강을, 국내 이제 후판을, 조선사들 후판을 쓸 수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가 이 철강주들의 최근 반등에 스며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뉴스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켓 비하인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이제 2025년도요, 뭐 네.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하루만 더 있으면 이제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그래서일까요? 좀 지난주 코스피 코스닥 우리 시장 분위기가 좀 저는 사뭇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나 좀 외인 이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지난주 시장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네, 사실 뭐 지난주 제외하고 그 직전 3주간 글로벌에서 가장 강했던 것이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지난 한 주만 본다면 또 가장 약세인 시장으로 좀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1.1%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한 1.2% 하락했는데 뭐 시장에 영향을 주는 환율이라든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상당히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는 우호적인 그런 상황이 연출되었는데 특히 나스닥과 S&P 500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주요 이슈로는 뭐 중동의 어떤 진화적 분쟁과 관련해서 이란의 어떤 미군 기지 공습이 있었지만 미국 주도로 또 예상 밖 빠른 휴전이 성립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국내적으로는 지수가 좀 하락하는 가운데 물론 이제 장주 올랐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체감 지수는 하락했는데 사실 실제로는 하락한 건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 반기 결산 목적의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다든지 아니면 7월에 불확실성이 많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미리 좀 이렇게 매도가 나타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전환하는 것이 좀 큰 이슈였는데 코스피에서 비교적 큰 금액인 한 주간에 1조 4,700억 정도 순매도했고 코스닥은 한 3,600억 정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전체 순매도 전환에도 불구하고 순매수한 업종이 있었는데요. 음식료, 철강, 금속, 전기전자, 유통, 통신, 보험업은 순매수를 했다는 점. 그리고 종목별로 본다면 삼성전자를 3,083억 순매수해서 이제 순매수 1위 종목이었다는 게 특징이었는데 그 외에도 SK하이닉스랑 하이브가 순매수 2, 3위 종목이었고 근데 순매도 1위는 네이버였는데 무려 1조 900억 정도를 순매도했고요. 하나오션, 한국전력도 순매도 2, 3위 종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난주 막판에 이제 조정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반도체, 유틸리티, 원전, 통신업종은 강세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점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이 외인 쪽 수급을 계속 쭉 보다 보니까요. 한 가지 좀 독특하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삼성전자가 오랜만에 좀 이 외인 순매수 네. 상위에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오히려 좀 뉴스가 많이 나왔던 건 SK하이닉스 같은데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에 SK하이닉스 3% 급락 나올 때 삼성전자는 또 견조한 흐름 보여줬거든요. 네, 네. 이유가 뭘까요? 상대적인 키 맞추기라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사실 올해 주가가 얼만큼 이제 수익률을 냈냐를 보시면 이해가 좀 되실 수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가 14.2% 상승했는데요. 이는 27.4% 상승한 코스피 대비는 물론 무려 63.3% 상승한 SK하이닉스 대비 매우 부진한 주가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 지금 올해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3조 5천억 원을 순매도를 했고요. 여기에 기관도 857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외국인이 1조 9천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도 7,200억 순매수를 했기 때문에 수급상으로도 지금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 달만 한정해서 놓고 본다면 외국인은 이제 1조 300억 정도 이제 순매수 전환했는데 사실 이것이 삼성전자의 어떤 기초 체력에 대한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장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의 어떤 패시브 자금이 매수세가 유입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하려는 시도가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팩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제 삼성전자가 한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이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어떤 HBM3 뭐 이 12단 공급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진행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HBM4 관련해서 좀 좋은 소식이 엔비디아 향으로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 기대감을 가지고 꾸준하게 삼성전자를 매수했던 투자자들도 이제는 확인 이후에
추가 매수하겠다는 심리가 상당히 강해진 그런 국면을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삼성전자 매매를 많이 좀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항상 이제 고점에서 반락하는 모습에 실망해서 좀 비중을 축소하고 다시 또 매수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었는데 따라서 이제는 전고점인 61,700원 종가 기준 그다음에 장중 62,000원까지는 갔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고 좀 안착하는 모습이 나와야지 매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0.9배대에 있기 때문에 사실 하방은 상당히 견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뭐 여기서 떨어질 일은 없어서 따라서 저점 매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추가 상승 시에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이제 좀 하방은 단단하게 막혀 있는데 이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간다는 점이 상당히 좀 희망찬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차트상으로도 5일선 견조하게 잘 지켜주고 있고요. 자, 이어서 이 삼성전자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희망차게 좀 도약을 하고 있는 듯한데 문제가 되는 게 약간 현대차가 저는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벌써 미국이 자동차 관세 25%를 부과한 지가 3달이 지났거든요. 네네. 근데 그 사이에 벌써 KB금융, 두산에너빌리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까지 시총을 좀 따라잡았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관세 범위가 부품까지 확대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부품 관련해서는 주요 부품에서는 이제 추가적 관세를 25% 더 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소식이 지금 상무부가 7월 1일부터 업계 의견을 받아서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기 때문에 품목이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추가로 일단 차량용 가죽이라든지 플라스틱 내장재 등 고부가 소재의 추가 관세 부과 품목으로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게 관세 범위가 늘어난다는 것도 악재지만 기존의 25% 추가 관세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악재라고 좀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부품에 이제 추가 관세가 붙고 지금도 붙고 있는 것은 결국 미국 내에서 조립하는 완성차의 원가 상승 요인으로 이어지면서 인해서 실적이 이제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향후에 이제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이제 원점으로 다시 되돌아온다고 할지라도 미국 내 생산 확대는 결국 인건비나 부품 조달에 있어서 국내 생산에서 수출하는 것보다는 마진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감은 좀 지속적으로 자동차 업계에 좀 존재를 할 것으로 일단 보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관세가 결국은 미국의 소비자한테 관세가 전가되면서 이게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때 정도나 그 이전에 트럼프 정부가 협상을 통해서 관세율을 다시 원점으로 돌릴 가능성은 항상 상정할 수 있는 그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그 이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 품목별로 어떤 관세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좀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사실 현대모비스를 제외하고는 수급 상황이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하는 상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수급 개선 조짐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시고 그렇지만 수급 개선이 확실하다 할 때는 이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이 좋아 보입니다. 네, 확실히 이 관세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본격적으로 이제 7, 8월 들어서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나 매크로 지표 쪽에서 뉴욕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번 어닝 시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간 밸류가 높아진 만큼 그걸 받쳐주지 않는다면 약간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한번 실적 시즌 관세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실까요? 사실 관세 영향이 아마 1분기 때 있었을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관세 부과 이전에 본격적인 관세 부과 이전에 이제 매출을 좀 증가하게 만들 수 있는 선 구매 오더가 충분히 1분기에는 많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분기 실적 시즌을 보시면 의외로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이 상당히 다수 출연했는데요.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국 관세 부과로 크게 하락했던 시장이 이 실적을 계기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경험적으로 본다면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경우 그 직후인 2분기에도 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올해
따라서 올해도 2분기에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올해는 약간 조금 특수한 경우가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 관세를 미리 예상해서 1분기에 선구매가 있어서 1분기에 실적이 좋았다면 그러면 이제 수출 위주인 국내 기업들은 사실 이제 1분기 대비 낮아진 평균 환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관세 영향으로 미리 뭐 선구매를 했기 때문에 2분기에는 좀 관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는 사실 기대를 하지 않는 분위기가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는 태도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만일 삼성전자가 이제 스타트를 끊는데 여기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전반적으로 기대 심리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잠정 실적에 일단은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한 6조 8천억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낮아지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전 컨센서스 정도만 나와도 안도랠리 정도의 어떤 그런 시도가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만일 반대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이라면 실적 시즌 내내 좀 더 이제 실적을 좀 더 봐야겠다라는 그런 관망 심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수는 좀 횡보하는 뭐 기간 조정 수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동안 큰 상승을 보인 대형주는 기간 고정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약세로 좀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소형 개별 종목 장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는 점이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서 일단 삼성전자 실적을 좀 보신 이후에 전략을 좀 수정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우리 증시에 있어서는 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좀 단기간에 있어서는 좀 분수령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어서 또 삼성전자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게 이제 7월 9일 벌써 열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호관세 연장 마감 시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약간 굉장히 좀 헷갈렸던 게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스콧 벤센트 재무장관이 같은 날에 좀 다른 말을 했습니다. 벤센트는 뭐 9월 1일까지 좀 늘려주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다. 열흘 내로 서한을 보내겠다. 이런 식으로 좀 무서운 말을 했는데 어느 쪽 말을 좀 믿고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사실 두 가지 다 개연성이 있는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되든 간에 투자 전략 그런 것만 확실하게 좀 가지고 계시면 이런 뭐 이슈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이 시장에서는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과 4월처럼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더 우세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관세에 관련한 악재는 시장에서 한번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대처하는 것이 좀 능동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가능성이 있는 그 내성 있는 악재라는 점, 여기에 트럼프 1기 때도 그랬고 그리고 이번 상반기 때도 관세 이슈로 하락한 시장은 결국은 다시 되돌림으로 반등한다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알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많은 국가들이 협상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예를 좀 연장할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난 트럼프 1기 때에도 90일 기한을 불과 5일 앞두고 관세 유예 기간을 무기한으로 연장했었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원만히 그리고 빠르게 도출하기 위해서 협상 카드 목적으로 높은 상호 관세를 계획대로 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안심하고 뭐 이렇게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시면서 전략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강한 증시 흐름을 고려해 봤을 때 만일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하락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 나온다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뭐 서한을 보낸다라는 말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지난 뭐 5월이랑 6월 달에도 한 번씩 뭐 보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그게 행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확실히 좀 내성이 생긴 것 같은 시장이고요. 이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7월에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좀 참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을 따라가자니 또 부담이 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약간 내수를 살려야 되고 이런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어떤 결정을 할지 좀 궁금합니다. 시장의 컨센서스 의견은 공통된 의견은 일단 이번 동결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한미 금리 차가 역대 최고치인
0.0%포인트로 만일 여기서 한국이 기준금리가 내려가서 금리차가 확대될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과 또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부정적인 현상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또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도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아직 출범 한 달도 되지 않은 신정부가 새로운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대한 어떤 정책 효과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나라고 보여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금리는 이번에는 동결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8월에는 금리 인하를 좀 유력시하고 있는데요. 9월 미국 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 인하가 좀 시급하기 때문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한 열흘 지나면 이제 미국 7월 FOMC가 있는데 현재 이제 거의 81% 이상의 높은 확률로 동결이라고 지금 예상되고 있는데 7월 FOMC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요구, 그다음에 9월 금리 결정과 관련된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 관심이 이제 금리로 좀 이전되는 효과가 좀 나올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월 금리 인하를 암시하는 신호가 나올 경우는 시장은 이제 미리 반영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연결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그래도 지지난주부터 뭐 7월 금리 인하 할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기대감 짚히는 말들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9월 금리 인하가 확실히 좀 무게추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7월 달 들어서 좀 전반적인 투자 전략도 한번 짜봐야 될 텐데요. 원래 좀 전통적으로 S&P 500은 7월 달에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내내 보였습니다만 이번에도 좀 비슷한 모습 보일지 투자 전략까지 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사실 제가 그 내용을 이제 미국 증시가 7월에 강했다는 것을 이제 리포트에서 봐서 제가 한번 검증해서 그거를 좀 엑셀로 한번 봤더니 최근 이제 나스닥 기준으로 4년간 7월 평균 이제 3.6% 상승했고 그리고 11월이 5.4%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월이 1등이었고 7월이 2등이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7월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6월에 국내의 글로벌 증시 모두 지금 단기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7월에는 뭐 기간 조정이 있더라도 이것은 건전한 숨고르기로 이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 시즌으로 진입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분기보다는 좀 더 차분한 실적 시즌이 될 확률이 높고 이에 뭐 관망 심리가 대두될 것으로 조금 더 우세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8월이고 그다음에 미국은 9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시장은 이제 저금리 수혜 업종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는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금리 수혜 업종과 주가가 이제 실적 관련 연관성이 좀 낮은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7월에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는 점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사실 증시가 지금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저는 이제 2,900선이 상당히 강한 하방 지지선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2,900선도 지지하면서 고객 예탁금 수주도 60조 원 이상으로 계속 지지가 되고 또 시장 거래대금이 지금 사실 20조 중반 후반까지도 막 가는 상황인데 최소한 20조 원을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역시 최대 수혜주는 증권주가 될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이제 상대적으로 저평가 국면이라고 보이는 중소형 증권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7월에는 이제 바이오 업종 그다음에 중소형 증권사를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에는 다시 한번 좀 바이오 업종이 날개를 달 수 있을지 그리고 증권주도 계속해서 상승가도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김영재 유진투자증권 WM센터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마켓나우 1부에서 더욱더 자세한 소식들 투자 전략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